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의 판사 여러분, 오예, 오예, 오예.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의 이번 정기회기에서 볼 일이 있는 모든 분들은 가까이 오셔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션 디디 콤스. 불명예를 아는 음악 거물은 한때 방송과 할리우드 밤문화를 지배했지만 다시 한번 법정에서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전직 래퍼이자 사업가인 그는 몇 달째 연방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는 매춘을 목적으로 한 이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더 중대한 조직범죄 및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혐의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막강한 변호인단은 그의 사건을 항소법원에 가져가고 있으며 컴스에게 5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연방 판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때때로 분위기가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소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말한 건 그게 제 의도가 아닙니다. 네, 변호인단과 정부 양측이 주장한 법정에 오디오가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디디가 곧 감옥에서 풀려날까요? 러앤크라인가 제공하는 사이드바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1년에 수백 건의 사건을 다루고 있고 각 사건마다 정말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죠. 뭔가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사건을 파헤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우 앤 크라임 플러스 케이스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재판 요약이 아닙니다. 이건 바디캠 영상부터 911 신고 녹취, 그리고 법정에 제출되지 않은 문서와 증거까지 모두 담긴 올인원 케이스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조사해보고 싶은 케이스 파일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보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새로운 케이스 파일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케이스 파일을 보고 싶으시면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의 링크로 로앤크라임 플러스에 가입해 무료 체험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오늘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에 모인 변호사 팀들이 션 디디 컴스가 왜 석방되어야 하는지 혹은 왜 석방되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구두 변론을 펼쳤습니다. 2028년 봄보다 훨씬 이른 시기입니다. 사이드바를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션 디디 컴스의 형사사건을 깊이 다뤄왔다는 걸 아실 겁니다. LA와 마이애미에 있는 그의 자택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수색부터 뉴욕시에서의 체포, 그리고 아룬 서버마니언 판사 앞에서 진행된 전 과정의 재판까지 저희는 모두 따라가며 보도해왔습니다. 이 항소는 배심원단이 컴스를 매춘을 목적으로 한 운송 혐의 2건으로 유죄 판결한 후 제2순회 항소법원에 제기된 것입니다. 이 혐의들은 컴스가 에스코트를 고용하고 그들을 여러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방기소에서 제기된 훨씬 더 중대한 혐의들, 즉 조직범죄 공모와 강제, 사기 또는 협박에 의한 인신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주요 증인은 컴스의 전 여자친구 캐시 벤투라로 그녀는 10년간 컴스와 교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프리코프나 호텔 나이트에 강제로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컴스는 그 자리에서 에스코트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가 에스코트를 고용해 캐시와 성관계를 맺게 했으며 때로는 장시간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협박하는 요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컴스가 마약을 사용해서 캐시를 유혹하거나 강제로 시키거나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피해자로 지목된 제인도 이 마라톤 성관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컴스와 그의 연인들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합의된 것이었으며 이는 성인신매매나 맨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매춘을 목적으로 한 이동을 의미합니다. 맨법에 따르면 주 경계나 해외로 누군가를 매춘 목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컴스의 변호인들은 그가 이런 만남으로 돈을 벌지 않았고 단순히 스릴과 오락 목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변호인 측의 주장은 그리고 우리가 이 논의를 하는 목적은 컴스에게 일어난 일이 부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형을 선고받아서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브라마니안 판사가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웠다고 생각합니다. 컴스 팀에 따르면 단순 맨법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한 일반적인 형량은 약 15개월이지만 컴스는 5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건에 대해 내려진 형량 중 가장 많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판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혐의와 관련된 증거와 주장, 행동을 부적절하게 고려했다고 주장합니다. 즉,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과 조직범죄 혐의를 판결과 형량 결정에 참고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양측이 제출한 법적 서류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 미리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법정에서 실제로 오간 변론의 오디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형사 변호사 브래드포드 코엔을 모셔서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진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숀 디디 콩스가 조기 석방될 가능성에 대한 그의 예측도 들어보겠습니다. 항소 이유서의 서두에서 변호인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심원단은 강압적 성관계나 공모에 대해 어떤 처벌도 승인하지 않았는데 이는 증거상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배심원단은 매춘에 대해서만 처벌을 승인했습니다. 그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형량의 4배에 달하는 형을 승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 결과 정의가 왜곡되었습니다. 중대한 혐의의 무죄였는데 무죄받은 행위로 형량이 정해진다면 배심원 재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번 항소의 핵심 질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답을 내놓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부는 설득력 없고 지나치게 기술적인 주장들을 내세우고 기록을 왜곡하며 구시대적인 법률을 인용하고 한 남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행위로 인해 감옥에 가는 것이 불법이자 잘못된 일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외면합니다. 그는 퍼포머들에게 돈을 주고 섹시한 장면을 연출하게 했고 여자친구들과 역할극, 조명, 촛불, 의상, 소품 등을 활용했습니다. 이 아마추어 포르노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며 정부의 주장은 판례와 상충됩니다. 오늘날 포르노는 어디에나 있고 수억 명이 인기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로 제작, 소비합니다. 홈스는 석방되어야 합니다. 그의 유죄 판결은 뒤집혀야 하거나 최소한 재선고를 위해 사건이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져야 합니다. 즉, 재선고를 위해 다시 하급법원으로 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능한 모든 선택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검찰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정부는 자체 답변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재판에서 정부가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콤스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백 번에 걸쳐 수십 명의 남성 성매매 종사자 또는 에스코트에게 콤스의 두 여자친구인 벤투라와 제인과 성관계를 맺도록 돈을 지불했습니다. 이러한 성행위, 즉 프리코프나 호텔에서의 밤들은 콩스가 만남을 지시하고 스스로 쾌락을 느끼며 촬영까지 하며 몇 시간 또는 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홈스는 벤투라는 벤투라와 제인에게 마약을 먹이고 때때로 신체적으로 폭력적이었으며 프리고프나 호텔에서의 밤 전후 또는 도중에 그들을 때리고 차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콤스는 직원들에게 주 경계를 넘는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 예약, 깨끗한 호텔 방중비, 그리고 프리고프와 호텔에서의 밤과 관련된 마약, 현금, 기타 물품 전달을 맡겼습니다. 콤스에 따르면 지방법원은 그가 맨법 위반을 어떻게 저질렀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을 어떻게 학대했는지, 그들을 폭력적으로 구타하고 협박하고 거짓말을 하고 마약을 먹인 것에 대해 눈을 감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콤스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며 불공정하고 부당했다고 말합니다. 콤스는 틀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서면 자료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양측 모두 직접 출석하여 구두 변론을 이 순회 항소법원 3인 재판부에 제시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 제2 순회 항소법원입니다. 알렉산드라 샤피로는 콤스 원심 재판에서 그를 변호했던 변호사로 먼저 발언했지만 곧 판사 한 명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은 배심원 판결에 대한 존중과 우리 형사 사법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러 판사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행위에 대한 양형의 합헌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맥클린턴은 분명히 밝혔어요. 사실 제가 바로 여기서 끼어들게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앞장서서 말해줘서 고마워요. 만약 당신이 수정헌법 제6조 문제에 대해 질문하려고 했다면 그게 당신이 가려던 방향인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주장 중 하나가 무죄 판결이 난 행위를 고려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6조 위반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해봅시다. 하지만 샤피로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법원이 콩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들, 즉 그가 무죄 판결을 받은 행위를 사실상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데 사용한 것 같았다는 점에서 잘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바로 쟁점입니다. 정부가 서로 다른 것들을 섞어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들은 무죄 판결이 난 주장들에서 나온 증거를 이용해서 맨법을 뒷받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맨법에 따른 혐을 선고하려는 목적이지만 그 어떤 것도 맨법과 관련해서 배심원들에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요약인가요? 네, 맞아요. 그가 하고 있는 건 섞고 조합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 지방법원은 정부의 리코와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사건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끌어와서 맨법에 따른 처벌을 정하기 위해 사용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는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죄송합니다. 배심원이 강요를 인정하지 않았는데도요. 특히 그 두 가지 특정 사례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런 주장을 했고 배심원에게 명확하게 말했죠. 배심원 지침에 따라 만약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면 각각의 사례만으로도 독립된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 거라고요. 재판 중에 특정 증거가 기소된 특정 혐의에만 인정될 수 있다는 제한 지침이 주어지거나 요청된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제한 지침은 여기서 효과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검사인 크리스티 슬라빅 연방검사부가 재판에서 정부를 대표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사들로부터 약간의 반박도 받았습니다. 수브라마니 판사는 피고인이 멤버 위반 행위를 저지른 가중된 방식을 부적절하게 고려했습니다. 물론 혼란스러운 일이죠. aggravated manner. Let's talk about that. 왜 우리가 당신이 이 사건을 기소한 방식대로 보지 않아야 하죠? 배심원들에게 이 남자가 위코 음모와 성착취 인신매매를 위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배심원들은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맨법에 대해서는 그냥 곁다리였고 당신은 그를 기소했지만 증거도 직접 증언한 증인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것만 보라고 했죠. 당신은 이 차트들을 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배심원에게 제시되었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모든 행위에 의존하길 원하네요. 그 행위들은 아마도 배심원에 의해 거부된 것일 텐데 이제는 가이드라인 산정을 위해 지방법원이 그것을 고려하도록 하길 바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당신이 제시한 것, 배심원에게 주장한 것에 왜 얽매여야 합니까? 판사님 몇 가지 답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중점적으로 다룬 행위 중 상당수는 무죄 판결을 받은 행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인정된 행위였습니다. 인정된 행위입니다. 이런 프릭오프 상황에서 발생한 극심한 신체적 폭력이었습니다. 그 점은 다 이해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드린 질문이 아닙니다. 요지는 정부가 이런 주장을 했다면 배심원단이 이를 받아들였고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나요? 저는 그것이 공정한 추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려는 것은 어디에 손을 그을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배심원단은 어떤 부분에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다른 부분에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배심원단은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할까요? 그들이 최종 변론을 집중해서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그들의 판단에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재판장님,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배심원단은 멤법의 각 요소에 대해 적절한 지시를 받았고 멤법의 각 요소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이제 샤피로 변호사는 짧게 반박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12명의 뉴욕 시민들, 이 배심원단에 참여하기 위해 2달이라는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그들은 34명의 증언을 듣고 수천 개의 문자 메시지와 영상 그리고 다른 증거들을 검토했으며 이틀 반 동안 심의했습니다. 그들의 만장일치 판결은 가장 중대한 혐의에 대해 무죄였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단은 성매매, 인신매매나 공모에 대한 처벌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바로 형량을 결정짓는 요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제출했습니다. 증거, 상대편 변호사가 설명한 그 증거를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들께서 꼭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그것은 기록번호 5104입니다. 지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은 이런 유형의 범죄 경력에 대해 이런 유형의 혐의로 선고된 형량 중 가장 높은 형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항소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는데 저희는 서면 제출로 가름하겠습니다. 유죄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항소가 신속히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사안의 복잡성과 판결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결과와 상관없이 법원께서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브래드포드를 모시기 전에 이 3인 판사 패널은 구두변론과 서면 자료를 검토한 후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이후 결정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모든 사건과 같이 판결을 유보하겠습니다. 양측 변호인들께 감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 법원뿐만 아니라 미국 내 어떤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처음 다루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측에서 제출해 주신 서면과 변론의 수준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로써 오늘 이 법원이 소집된 목적의 모든 업무를 마쳤습니다. 이제 법정을 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방 교정국에 따르면 콘의 잠정 출소 예정일은 2028년 4월 15일입니다.
특정 법률에 따라 그가 더 일찍 출소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사건에서 배울 점을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스타드들의 형사, 변호사로 유명한 브래드포드 코언을 다시 모십니다. 브래드포드, 사이드바에 오랜만이네요. 바쁘셨겠지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도 여기 오게 되어 기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항소법원에서는 변론을 들을 때 양쪽 모두를 좀 압박하곤 하죠. 질문하는 걸 보고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 예측할 수 있나요? 네, 가끔은요. 저도 방금 마이애미에 있는 제3지방항소법원에서 변론을 마쳤거든요. 그리고 질문을 받을 때 비록 양쪽 모두에게 압박을 주긴 하지만 분위기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요. 질문을 통해 그들이 어떤 주요 쟁점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서로 다른 이슈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들이 어디에 집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수색 문제라면 체포 시점이나 사건 발생 시기에 집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떠날 수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등 몇몇 쟁점이 있습니다. 이 쟁점들은 다뤄질 것이며 민감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끔은 이쪽으로 기우고 있구나 생각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어떤 신호들이 있죠. 그래서 브래드포드, 이제 판사들이 어떻게 변호인 측을 압박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요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그렇죠? 그들의 주요 주장은 이렇습니다. 수브라마니움 판사는 무죄 판결이 난 혐의인 성매매, 인신매매 및 범죄 조직 공모와 관련된 증거 행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멤버 위반 혐의에 대해 어떤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분석할 때 판사는 그런 증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변호인 측을 정말로 압박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그 경계선이 어디냐는 것이었습니다. 판사가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무엇을 고려하지 말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호인에게도 잠깐만요 라며 압박했습니다. 판사가 캐시 벤추라의 증언을 전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배심원단이 캐시 벤추라의 증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그녀의 말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컴스는 성매매, 인신매매와 조직범죄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나요? 그녀가 프리고프가 있었다고 지원했지만 실제로는 없었다는 건가요? 그리고 변호인 측은 그 부분에 반박하며 아니요,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져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녀의 증언과 주장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까요? 그녀의 증언은 재판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복잡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설명도 어렵죠. 무엇을 고려할 수 있고 없는지 집요하게 따졌지만 그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검찰 측이나 변호 측 입장에서 본다고 해도 저는 그게 비교적 명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는 매춘을 목적으로 주 경계를 넘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를 뒷받침하는 증언은 허용될 것이고 그 범죄를 뒷받침하지 않는 증언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그냥 부수적인 것들이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단지 나쁜 풍성을 보여주는 부적절한 증거일 뿐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일들은 증거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라서 모든 것을 정확히 본질로만 압축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소법원이나 일반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사건을 변론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요, 들어보세요. 제 생각에 경계는 여기이고 그는 이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증언도 들어오고 이것을 뒷받침하지 않는 증언도 들어옵니다. 그녀가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았는지,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가 있었는지 여부 등 그와 관련 없는 모든 다른 것들은 저는 논의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사 수브라마니움이 그가 그 결정을 내렸을 때 그는 어떤 명확한 선도 긋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이건 다른 증언이니까 나는 아예 고려하지 않을 거야. 이건 부차적인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고려할 것은 이것이고 내가 이것을 고려하는 이유는 이렇다. 이렇게 하면 항소법원의 결정, 그러니까 항소심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모두에게 내가 무엇을 사용했고 왜 그것을 사용했는지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반론은 이렇고 그 다음에 판사들이 뭐라고 했는지 이야기할게요. 정부 측의 반론은 그들은 기본적으로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지방법원에서 판사는 이런 멤법 위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그냥 눈을 감았어야 했다는 거죠. 여기에는 심각한 정도가 있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했습니다. 네, 그것은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혐의와 조직범죄 공모 모두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은 서로 겹칩니다. 또 멤법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정부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항상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 나쁜 행동들을 찾아내서 다른 것들에도 연결시키기를 좋아합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행위는 선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없다는 구체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판사들은 보통 재판에서 들었지만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특정 사실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야 합니다. 그럼 선고 때 판사가 꼭 눈을 가리고 나는 다른 사실은 못 들었다고 하나요? 아니요. 그런 것들도 항상 고려돼요. 이제 판사가 그걸 입 밖으로 말하느냐 아니냐가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판사가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똑똑한 판사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5년형을 선고할 뿐이죠. 그리고 문제는 배심원단이 판결을 내릴 때 우리는 이것을 고려했고 이것은 고려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것을 믿었고 저것은 믿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상황을 매우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 항소를 심리하는 법원이나 수브라마니안 판사님께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다시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판사들은 변호인에게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멤법 위반 의도나 매춘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는 제출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디디가 매춘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행동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강요의 증거와 어느 정도 겹친다면 왜 그게 고려될 수 없는 거냐는 거죠. 저는 그게 고려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디까지나 제 의견입니다. 그렇죠. 제가 법을 읽은 방식으로는 이게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검찰이 우리가 뭔가로 그를 잡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 사건에 아주 처음부터 잘못 다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예측까지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가 기소된 날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맨법만 남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모두가 이런 일에 참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도 전화를 걸었고 다른 여자들도 전화를 걸었어요.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가고 싶진 않지만요. 하지만 이런 사건처럼 그가 멤법 위반으로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멤법에만 영향을 주는 부분만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의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들은 주장을 할 겁니다. 연방 법원에서 항소로 사건이 뒤집히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드문 일이고 가끔 일어나긴 하지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법원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지방법원 판사들의 판단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존중하지요. 그래서 항소법원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 없었고 모든 걸 본 것도 아니고 모든 걸 아는 것도 아니며 판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많기 때문에 저는 유죄 판결이 뒤집힐 거라고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장할 수 있는 논점들은 있죠. 저는 그게 변호인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좋은 논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형량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건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유죄 판결이 뒤집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잘못된 형량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또는 이게 적절한 형량이라고 하거나 다시 형을 선고하라고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아직 답하지 마세요. 곧 그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두에게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정부 측이 나왔을 때도 판사들이 정부 측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말 중 하나는 다시 한번 형량을 결정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고 무엇을 고려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정부 측에 압박한 것 중 하나는 유죄 판결과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무죄 판결된 행위라는 게 절대 없다는 말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도 여기에는 확실히 회색지대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을 그 점에 대해 압박하면서 기본적으로 당신들은 멤법 혐의를 거의 사후적으로 고려한 것 아니냐고 말한 셈이죠. 당신들은 정말로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와 조직범죄 공모에 집중하고 있었죠. 설명해보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들과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어떤 것이 받아들여지고 어떤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법원이 실제로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것은 받아들여지고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식으로요. 과거 판례를 살펴보고 무죄 판결을 받은 행위를 양형에 도입하도록 허용해서 유죄 판결을 뒤집은 판례들도 살펴보는 거죠. 이 법원이 그 일에 최적입니다. 제 생각에 이 사건이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재선고를 받게 될까요? 제 예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승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두법원 판사는 알겠다, 그건 고려하지 않겠다고 할 겁니다. 그래도 50개월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불리하게 흘러갈 방법은 수도 없이 많아요. 말장난은 아니고요. 여기서 일이 벌어져서 결국 그가 지금 있는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아요. 저는 이런 일이 하급 법원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기된 것 중 하나가 범위가 뭐냐였어요. 예를 들어 지방법원 판사가 이런 종류의 혐의에 대한 일반적인 형량을 넘어서 판결을 내릴 법적 권한이 있느냐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병의인 측에서는 이런 민법 위반에 대해 이렇게 가혹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4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저도 본 적 없고 당신도 없죠. 그럼 지방법원 판사에게 이런 극단적 판결에 재량권이 있나요? 어쩌면 이 사건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여기엔 아마 극단적 가중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량을 볼 때 항상 법적으로 가능한 형량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살펴보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능한 형량 범위가 예를 들어 48개월에서 74개월 또는 24개월에서 74개월이라고 해봅시다.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가 무엇이든 간에 판사가 그 범위의 최상단이나 최하단에서 형을 선고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항소법원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모든 사기 혐의자들은 24개월만 받았는데 당신은 사기 혐의로 74개월을 받았다고 해서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판결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 범위 내에 있는 한 우리는 지방법원의 결정을 뒤집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만약 그 범위를 넘어서거나 그 범위보다 낮아지면 그때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충분한 증거와 충분한 이유가 있었나요? 왜냐하면 그들은 왜 그 범위를 넘었는지 아니면 그 범위보다 낮췄는지에 대한 구두 및 서면 이유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항소법원이 개입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냥 이건 정상 범위 밖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은 판사가 줄 수 있는 허용된 형량 안에 있더라도 이렇게 많은 형을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긴 형을 받지 않습니다. 항소법원이 다시 형을 선고하라고 돌려보내는 건 설득력이 약합니다. 이게 아마추어 포르노이며 수정헌법 1조로 보호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호인 측도 이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창의적인 주장 같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매춘 사건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매춘부를 고용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제 의뢰인은 좀 더 영리했습니다. 실제로 문 앞에 온 사람들에게 일종의 아마추어 포르노라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의 사건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 생각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주장은 항소법원에 갔을 때 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가장 강한 주장부터 약한 주장 순서로 준비합니다. 이건 아마도 그 중에서 가장 약한 주장 쪽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그다지 좋은 주장은 아닙니다. 수정헌법 제1조에 관한 주장입니다. 저는 항소법원이 네, 이것은 아마추어 포르노입니다 라고 말할 것 같지 않습니다. 좋아요. 그들이 언제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게 오늘 일어날까요? 몇 주 후에 일어날까요? 몇 달 후에 일어날까요? 오늘의 큰 뉴스는 그가 오늘 감옥에서 풀려나는지 여부입니다. 그게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녹음할 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알게 됐을 거예요. 제 말은 이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걸 녹음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하죠. 그가 내일 풀려나나요? 네, 그걸로 하죠. 죄인은 오늘이나 내일 풀려나지 않아요. 항소법원에 가게 되면 또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올랜도에서 형 선고 사건을 맡았는데 그 아이는 6개월형이 가능했어요. 법원이 바로 보호관찰이나 6개월 징역 또 선고할 수 있었죠. 법원은 그 지침에서 벗어나서 그 아이에게 2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저는 항소를 했죠. 항소에는 2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판사 앞에 가서 재선고를 받으러 갔을 때 판결이 뒤집혔어요. 사건이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사건이 돌아왔을 때쯤이면 그 아이는 이미 거의 형기를 다 마친 상태였어요. 24개월 중 20개월을 이미 복역한 거죠. 우리가 다시 갔을 때 저는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었어요. 판사가 다시 24개월을 선고할 거였고 이번엔 절차만 지켰죠.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그날 석방될 상황이었어요. 이번엔 다릅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오래 복역해서 어떤 이유로든 바로 석방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즉, 한 달 뒤 그들이 돌아와 그는 이미 복역한 기간만큼 형을 선고받았어야 하니 바로 석방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소법원이 그를 즉시 석방하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물론 가능성은 낮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항소법원은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환송해서 그가 얼마의 형을 받아야 한다거나 이 명령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권고할 것입니다. 며칠 후 사건이 다시 판사에게 넘어가면 판사는 이미 복역한 기간에 맞는 형이나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저는 항상 큰 원을 그리고 가운데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원의 끝, 즉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은 가능성이 낮다고 하죠. 저는 그게 원의 가장자리 끝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수브라마니움 판사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핵심은 그가 직무를 넘어섰는지 판결에서 증거를 부적절하게 고려했는지입니다. 그는 당시 이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여성에 대한 착취와 폭력에는 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일어난 일을 단순히 친밀하고 합의된 경험이나 단순한 섹스, 마약, 그리고 락앤롤 이야기로 묘사하려는 변호인의 시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콤스가 사랑한다고 했던 여성들에게 권력과 통제를 남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으로 학대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고 특히 휘고프와 호텔에서 보낸 밤들에 관한 한 그랬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법원이 이것이 단순히 맨법 사건이고 더 큰 사건의 일부가 아니었다면 똑같이 말했을지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일부로서 검찰이 어떤 내용까지 제시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캐시 벤트와 모든 에피소드 그리고 모든 혐의들을 제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런 표현을 보고 그가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일로 콤스를 비난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말 이해되시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도 두 번째 분석에 동의합니다. 특히 그가 당신이 그녀를 학대하고 이런 모든 일을 했다고 말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가 처음 한 말 같은 건 판사들이 늘 하는 말이고 판사들은 종종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누구 때문에 이런다고 말합니다. 항소법원이 그건 부적절하다고 말하는 일은 드뭅니다. 살인, 성폭력, 포르노 사건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맨 마지막에 그가 당신은 이 사람들을 학대했다, 당신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그가 내리는 판단에 있어서 애초에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점을 말해왔습니다. 이 판사는 션 콤즈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판결에서도 그가 콤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많은 판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않지만 이 판사가 션 콤즈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고 사건에는 여러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판사가 그의 유죄나 무죄에 대해 아주 초기에 이미 선입견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입견이 판결 선고에서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판사가 당신이 이 사람들을 학대했다고 표현한 점도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선입견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항소법원에서 그 점을 보고 이 사람은 명백히 영상에 찍힌 학대 행위로 기소된 적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변명은 없었지만 그는 기소되지 않았고 그들은 이를 더 큰 리코법 위반 및 인신매매 사건에 포함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사건들은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실제로 고려된 것 같습니다. 반대론자는 그가 징역 10년 같은 두 자릿수 형량도 선고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은 그가 더 긴 형을 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판사가 실제로 형량을 산정한 부분에서 그 가이드라인 형량 중에서도 가장 높은 쪽으로 선고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판사가 그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하고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려면 왜 그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야 하는지에 대한 가중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무죄 판결이 난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판사는 항소 문제를 피하기 위해 아주 영리하게 판결을 내렸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연방 판사들, 훌륭한 연방 판사들은 항소심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항소 법원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왜 그런지, 내 판결이 뒤집히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항상 고민합니다. 연방 판사라면 누구나 자신의 판결이 뒤집히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요. 브래드포드 코엔,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복잡해졌어요. 이제 혼란스럽네요.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항상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또한 MBC의 피콕에서도 저희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팔로우하고 싶으시다면 X와 인스타그램을 확인해주시고 제 뉴스네이션 쇼 제시 웨버 라이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 시간 기준 밤 11시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